도윤아, 미정이 구속됐다. 뭐라고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협박한 죄로 경찰에 붙잡혔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를 왜 구속시켰는지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 올해 71살입니다. 오후 3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만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가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모은 재산을 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도윤은 결혼 후 따로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전화만 할 뿐이었고 며느리는 더욱 냉담했습니다. 처음엔 예의상이라도 자주 찾아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명자 씨 안 계세요? 아파트 상가 부동산 하는 김경숙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경숙은 남편 죽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처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경숙 씨, 어서 들어와요. 바쁘신데 죄송해요. 그냥 심심해서 잠깐 들렸어요. 경숙은 저희 집에 들어서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경숙의 눈에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아파트라 자신의 집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숙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바쁘다며 피해가는 요즘 경숙만이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명자 씨는 정말 복도 많으세요. 남편분이 이렇게 좋은 집까지 마련해 주시고. 에이, 무슨 복이에요. 혼자 사니까 집만 크고 소용없어요. 그래도 부러워요. 저는 여기 반도 안 되는 데서 사는데. 경숙의 말에는 미묘한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경숙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친근함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숙을 진심으로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과부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경숙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경숙이 돌아간 후 저는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업무적인 톤이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저는 괜찮아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회사는 잘 되고 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저는 도윤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이면 남편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사진 속의 만수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미소마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저희 집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도윤이 며느리와 함께 온 것입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앉아서 얘기해요. 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중대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출도 한계가 있고 투자자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몇 개월만 버티면 큰 프로젝트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준다니, 뭘? 자금이 좀 필요해요. 며칠만 빌려주시면 프로젝트 끝나고 바로 갚을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물론 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함부로 쓰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3억 정도면. 3억?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절박해요. 이 고비만 넘기면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절실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어머니 감사해요. 며느리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은행에 가서 3억 원을 인출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과 며느리는 감사 인사를 연신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곧 해결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와중에 경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명자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경숙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실은 도윤이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좀 빌려줬는데 갚을 기미가 안 보여서요. 얼마나 빌려주셨는데요? 3억 정도요. 경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3억이요? 큰 돈이네요. 그러게요.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와요. 아들이니까 갚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경숙은 저를 위로했지만 경숙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억이라는 거금을 그렇게 쉽게 빌려줄 수 있다니, 명자의 재산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 혹시 다른 투자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투자요? 요즘엔 좋은 투자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자 봐요. 글쎄요. 저는 그런 것 잘 몰라서요. 제가 아는 분이 투자 전문가인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만나보시기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요즘은 안전한 투자 상품들이 많아요. 게다가 전문가가 관리해 주니까 걱정 없어요. 경숙의 설득에 저는 점점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남은 재산이라도 불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기만 할게요. 좋아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경숙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 남편 만수는 평생 보수적으로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은행 예금과 부동산 외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자신도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숙이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경숙이 약속했던 투자 전문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임채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임채호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말투로 저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투자 철학에 대해
설명하며 저희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임채호는 각종 서류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섞여 있어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믿음직했습니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10%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10%라는 수익률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위험은 정말 없는 건가요? 투자에 100% 안전은 없지만 제가 관리하는 상품들은 지금까지 손실이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투자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경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명자 씨, 저희 아는 분들도 채호 씨한테 맡기고 다들 만족해해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결국 저는 5천만 원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 재산을 맡기기는 무서웠지만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여사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채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투자를 시작했어요. 괜찮은 결정일까요? 도윤이 일도 걱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진 속의 만수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미소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저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채호와 투자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말대로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가 맡긴 5천만 원은 5,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사님 보세요. 벌써 10% 수익이 났어요. 임채호는 계좌 내역서를 보여주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쉽게 돈이 늘어나다니. 저는 신기해하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큰 금액으로 투자하면 수익도 그만큼 커지거든요. 얼마나 더요? 2억 정도 추가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온 정보로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2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사님,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 있나요? 벌써 수익을 내드렸잖아요. 임채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실제로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2억 더 투자할게요. 현명한 결정이세요. 임채호는 기뻐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2억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한편 아들 도윤에게서는 여전히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겨우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숙이 흥분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명자 씨,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채호 씨가 그러는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대박이 날 것 같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더 투자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대요. 늦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임채호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더 투자해야 하는데요? 5억 정도면 된다고 해요. 큰 돈이지만 1년 안에 2배는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대요. 5억.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익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채호 씨가 이런 확신을 갖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경숙의 재촉에 저는 조금 더 서둘러 결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보았습니다. 만수가 남긴 재산 목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만수가 써놓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말 것. 남편의 필체로 적힌 그 글을 보며 저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임채호의 실적을 생각하면 남편의 조언이 너무 보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 씨, 어제 말한 투자 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채호 씨한테 연락해 주세요. 지금 바로 연락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묘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5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만들 수 있다니, 그렇게 되면 아들의 사업도 도와줄 수 있고 자신의 노후도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임채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서류와 함께 왔습니다. 여사님, 정말 좋은 결정을 하셨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셨다면 정말 후회하셨을 거예요. 정말 확실한 거죠? 100% 확실합니다. 제 개인 자산도 여기에 올인했어요. 임채호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 금액이 투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5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7억 5천만 원이 임채호의 손에 맡겨진 셈이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임채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임채호에게서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채호 씨, 투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임채호의 답변은 애매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달라서요. 그럼 원금이라도 찾을 수 있나요? 여사님, 지금 빼시면 손해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임채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믿어왔는데 갑자기 의심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도윤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며느리와 함께. 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절박했습니다. 회사가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다.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집을 담보로?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정도요. 10억.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빌려준 3억도 아직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10억이라니. 어머니,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집까지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때 경숙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경숙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숙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호 씨한테 상의해봐요. 투자 전문가니까 좋은 조언을 해줄 거예요. 경숙의 제안에 저는 임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호 씨, 상의할 일이 있어요. 임채호는 저희 사정을 듣고 나서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집을 담보로 잡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채호의 조언도 경숙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집까지 담보로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어제 얘기한 건 안 될 것 같아. 전화 저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되세요? 미안하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도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엄마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알겠습니다. 도윤이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채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여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요? 투자하신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잠시 자금이 묶일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임채호의 말은 도윤의 말과 비슷했습니다. 곧 해결될 거지라는 막연한 답변. 그럼 제 돈은 언제 찾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 안에는 해결될 거예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임채호에게서도 비슷한 말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너무 쉽게 사람들을 믿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곧 해결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임채호에게서는 여전히 확실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임채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이 안 됐습니다. 문자에도 연락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문득 저는 임채호가 준 서류들을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서류상 회사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임채호 준 서류상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허름한 오피스텔이었고 그가 말했던 투자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에 물어보니 그런 사람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임채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급하게 집에 돌아와서 임채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7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숙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숙 씨, 큰일 났어요. 채호 씨가 사기꾼인 것 같아요. 전화 저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자신이 확인한 사실들을 경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경숙 씨가 소개해 줬잖아요. 채호 씨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아는 사람 소개로. 경숙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그럼 그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연락해봐요. 그분은 연락이 안 돼요.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경숙의 답변이 너무 애매했습니다. 경숙 씨, 혹시 채호 씨와 같이 짠 거 아니에요? 명자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면 채호 씨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정말로요. 경숙은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저에게는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경숙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사기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 씨, 채호 씨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또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경숙의 답변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뭔가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얘기할 게 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 며느리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와 임채호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저가 어지러워서 임채호가 호텔 로비에서 잠깐 쉬게 해준 것뿐이었지만 사진만 보면 오해할 만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그 사기꾼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예요. 부적절한 관계라니. 그냥 어지러워서 잠깐 쉰 거야. 누가 믿겠어요? 70이 넘은 과부가 젊은 남자와 호텔에. 며느리의 말에 저는 분노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이 사진들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무슨 제안? 어머니 재산을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사진들은 태워버릴게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감히. 어머니도 선택하세요. 재산을 지키시면서 체면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체면을 지키시면서 재산을 포기할 것인지.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실망시키셨잖아요. 도윤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집 담보 대출도 거절하시고. 그건 너무 위험해서. 위험하다고요? 어머니는 사기꾼한테 7억이 넘는 돈을 줄 정도로 바보이시면서 친아들은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시간 드릴게요. 며느리가 사진들을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도윤 씨는 이 일에 대해 몰라요. 저 혼자 하는 일이니까 도윤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의 돈으로만 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경숙도, 임채호도.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로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일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만수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훑어봤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저는 남편이 써놓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업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다.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끝이다.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서 하자. 한 곳에 몰빵하면 위험하다.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절대 넘어가지 말 것. 남편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소중한 교훈들을 무시했을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인맥 리스트를 찾아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여러 사업가들의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저는 첫 번째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수 사장님의 부인 이저라고 합니다. 아, 사모님. 오랜만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연락을 주시다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저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임채호 씨 건은 차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다만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수사 결과를 봐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 분의 협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처벌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메모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남편의 지인 중 투자 전문가인 박상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수 사장님 부인입니다. 아, 사모님. 만수 형님 가시고 연락이 뜸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박상훈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상훈은 저에게 재산 관리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박상훈의 조언을 받아들여 남은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 도윤의 회사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저는 회계사에게 의뢰 도윤의 회사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모님, 이 회사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예요. 회계사의 진단은 명확했다. 그럼 완전히 망한 거예요? 내 법정 관리나 부도는 시간 문제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습니다. 혹시 이 회사를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회계사의 말에 저는 묘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임채호는 사기꾼이고 며느리는 자신을 협박하고 있고 도윤의 회사는 망해가고 있다. 그리고 경숙도 뭔가 숨기고 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상당한 예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인맥과 지혜. 저의 눈에는 예전과는 다른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하루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며느리는 승리자의 여유를 보이며 나타났습니다. 미정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요. 어머니 재산을 저희 명의로 이전해 주세요. 전부. 네, 전부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몫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걱정 마세요. 생활비는 충분히 드릴게요. 저는 잠깐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알겠어.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밟자. 증여세도 내야 하고 서류도 제대로 작성해야지. 며느리는 예상보다 쉽게 승낙하는 저를 보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좋아요. 그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며느리가 기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가 나타났을 때 함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이미정 씨,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뭔 소리예요? 협박 및 공갈 혐의입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곧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협박한 증거가 다 있어. 저는 녹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이 정당해. 경찰이 며느리를 연행하는 것을 보며
저는 첫 번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 임채호. 하지만 그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립 탐정을 고용해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사립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임채호 부산에 있어요. 확실해요? 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김경숙이라는 여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숙이 임채호와 함께 있다니 경숙이도 공범이었군요.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숙이 자신에게 임채호를 소개한 것도 투자를 부추긴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립탐정과 함께 임채호와 경숙이 머물고 있는 모텔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모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와 경숙이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치밀한 모습으로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경숙 씨. 제가 부르자 경숙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명자 씨? 왜 여기에? 임채호도 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채호 씨. 내 돈 어디 있어요? 그걸. 임채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들, 내가 혼자 살고 외로워한다고 해서 호구로 본 거지? 명자 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놓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임채호와 경숙은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 이미 신고했어. 도망갈 생각 마라. 실제로 사립탐정이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였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해 임채호와 경숙을 연행했습니다. 경숙이 수갑을 차면서도 저에게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아,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도윤은 저의 차가운 목소리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각종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권위적이고 단호했습니다. 도윤아, 미정이가 구속됐다. 뭐라고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협박한 죄로 경찰에 붙잡혔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며느리가 자신을 협박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네, 정말로요. 저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 얘기를 해보자. 저는 회계사에게 받은 도윤 회사의 재무분석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회사 재무 상태야. 도윤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디서? 저희 회사 재무제표는 기밀인데. 상장회사가 아니어도 조사할 방법은 있어. 특히 채권자가 요구하면 더욱 그렇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회사는 이미 망했어. 부채가 자산의 5배야.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도윤아, 내가 빌린 3억은 언제 갚을 거야? 그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돌아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윤아, 내 회사가 곧 부도날 텐데 무슨 수로 갚을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회사 지분을 내가 사겠어.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회사 지분을요? 그래. 지금 상태로는 무가치에 가깝지만 내가 인수해서 정상화시켜 보겠어. 하지만 어머니는 경영 경험이 없다고? 내 아버지가 30년간 사업. 나랑 처음부터 같이 읽었어. 그리고 지금은 전문가들이 도와줄 거야. 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경영에서 손을 떼. 그리고 빌린 3억은 지분으로 대신하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제가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싫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3억을 당장 갚든지. 도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남편이 남긴 인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운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년 후 저희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한편 임채호는 사기죄로 3년형을 받았고 경숙은 공범으로 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저는 지역 경제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회사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는 거죠? 사진 속의 만수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저에게 격려처럼 보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남편의 유산에만 의존하는 외로운 노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자신만의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명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